어머니, 조합 설립 완료났대요. 며느리 유라의 목소리가 부엌 문턱을 넘어 날아들었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멈추고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손등에 묻은 거품이 천천히 스며들며 사라졌습니다. 기사도 떴어요. 재개발 들어와서 집값이 갑자기 올랐대요. 지금이 팔 타이밍이라니까요. 그 말이 귓속을 때린 순간 내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직 닦지 못한 접시 하나가 싱크대 안에서 물에 잠긴 채 흔들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식탁보를 들추며 흔들고 커튼 너머로 오후 햇살이 미끄러지듯 흘러내렸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장 냄새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유라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내 쪽으로 들이밀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봐요, 어머니. 부동산 카페에 다 올라왔어요. 화면 속에는 굵은 글씨로 조합 설립 완료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그 아래로 댓글들이 주르륵 이어졌습니다. 지금 급등 중. 조합 설립 후 첫 상승기. 이 구역 끝났다. 그 문장들이 번쩍이며 내 눈에 박혔습니다. 이 집이 그렇게나 올랐다고. 나는 천천히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댔을 때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이 의자도 나와 함께 늙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이지. 인가굿이 나야 진짜야. 어머니, 인가고 뭐고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봐요. 조합 설립만 돼도 이제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엔 떨어진대요. 유라는 제잘거리듯 말했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 어디를 찔러댔습니다. 나는 입술을 꾹 다물고 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를 내리며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니 손끝의 떨림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향은 금세 날아갔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팔아야 하나? 40에 넘게 함께한 이 집을.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고 신발 뒤축은 닳아 있었습니다. 얼굴엔 피곤함과 망설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한 번만 만나보는 건 어때? 진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매수 쪽이 급하대. 애가 곧 태어난다네. 새 아파트 들어가려면 지금쯤 사야 한대.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입주면 딱 맞는다잖아. 나는 잠시 그 부부의 얼굴을 그려봤습니다. 젊고 아이가 곧 태어나고 새 아파트를 꿈꾸는 부부. 그들의 설렘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자꾸 뭔가가 버텼습니다. 그래도 이 집은 아직 아니다. 나는 팔 생각 없어. 짧게 말하고 차를 마셨습니다. 미지근해진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윙윙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수 측 중개인 장은주예요. 깔끔하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수인 부부는 지역 실수요자세요.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새 아파트 입주 맞추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번 구역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군요. 집은 내부 확인 없이 진행하시고 전세 1억 존속 조건으로 매매가 4억 5천 제시하셨습니다. 집을 보지도 않고요? 네, 현 상태로 계약하고 싶어 하세요. 대신 일정이 촉박해요. 계약금은 바로 드리고 잔금은 상황에 맞춰 드릴게요. 어머님께서 마음만 정하시면 됩니다. 말이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어딘가 걸렸습니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물었습니다. 그 부부, 이름은 뭔가요? 아직 개인정보라 통화로는 어렵고요. 계약대 서류로 확인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조건 쉽게 안 나옵니다. 저도 중개 수수료 받으려면 거래가 성사돼야 하니까요. 다만 법적인 절차는 문제없게 진행하겠습니다. 중개 수수료. 그 단어가 낯선 금속성으로 내 귀에 박혔습니다. 나는 천천히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담벼락에 햇빛이 내려앉아 오래된 페인트의 균열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균열이 이상하게 오늘따라 내 마음 같았습니다. 아,
이 사람도 결국 자기 몫을 챙기려는 거구나.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어머님. 다만 오늘 안에 답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매물도 관심 보이시거든요. 전화를 끊자마자 유라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들으셨죠? 오늘만 넘기면 끝이에요, 어머니. 전세 거주 조건이고 어머니는 그대로 사시면 돼요. 좋은 데 있으면 이사 가시면 되죠. 나는 팔 생각이 없어. 왜요?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이 동네는 이미 다 올랐대요. 이사 가면 더 좋은 아파트로 모셔드릴 수 있잖아요. 나는 이 집에서 고생 안 했어. 살았지. 그 한마디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유라의 얼굴엔 불만이 스쳤습니다. 입술을 삐죽 내밀고 진수를 쳐다봤습니다. 진수는 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냥 계약서만 받아보고 생각해봐요. 계약서는 사인하는 순간 계약서야. 생각은 그 전에 하는 거지. 나는 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등기권리증 봉투를 꺼냈습니다. 무거운 종이 봉투를 무릎 위로 올렸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허벅지를 눌렀습니다. 이 종이 한 봉투가 내 인생의 무게를 붙들고 있지. 서랍을 닫고 열쇠로 잠그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안 판다. 오늘도 내일도. 거실로 나오니 유라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그녀는 짧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뭔가 찝찝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무슨 방법을 말하는 걸까? 그때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장은주 중개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매수인 부부가 꼭 좀 부탁드리래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계약만 끝내고 싶대요. 새 아파트에 들어갈 꿈을 꼭 이루고 싶다고요. 어머님, 부담 갖지 마세요. 그녀의 말끝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나는 그 말의 속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손해보지 않게 나도 내 몫은 챙기겠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 뒤로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에 담긴 냄새는 낡은 나무, 먼지, 그리고 싸늘한 예감이었습니다. 이놈들, 오늘 아니면 내일이겠지. 마당 쪽 대문에서 풍경종이 딸깍 울렸습니다.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집이 내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지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나는 등기권리증 봉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래도 내 이름, 내 집, 내 시간 이건 내가 지킨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골목 담벼락 위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 그림자 끝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날이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벽식의 초침이 또각또각 귓속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려고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 케이스를 꺼내는 순간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도장의 방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항상 글씨가 위로 향하게 두었는데 오늘은 거꾸로였습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끝에 미세한 불안이 스쳤습니다. 누가 건드린 거지? 케이스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열쇠를 돌릴 때 찰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감으면 그 도장이 서랍 안에서 뒤집혀 있는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일주일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보러 시장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앞을 지나는데 낯익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매수 측 중개사무소였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돌고 있었고 책상 위로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놓인 명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장은주. 전화로 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응이응동 112번지 집 주인이에요. 예전에 우리 집 매수 문의한 사람은 어떻게 됐죠? 장은주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112번지요? 이미 계약 완료로 처리돼 있는데요. 뭐라고요? 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책상을 짚으며 재차 물었습니다. 내가 계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완료예요? 장은주는 다급히 마우스를 움직이며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지지직 소리가 나며 종이가 나왔고 그녀는 그걸 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서명. 내가 쓰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에 인감증명서 사본도 첨부돼 있네요. 위임장도 있고요. 서류상으론 완벽해요. 이게 뭐예요? 대체 누구 소행이에요? 내 손이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며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장은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저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서류가 다 정상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혼란스럽네요. 이걸 모른다고요? 내 허락도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고요? 계약금이 일주일 전에 입금됐어요. 잔금은 2주 뒤 예정이고요. 장은주는 서류를 다시 펼치며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었습니다. 저는 매수인 권리 보호 때문에 계약 철회는 어려운 상황이라 하지만 잠시만요.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급히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 이름, 내 도장, 내 집. 그 모든 게 내 모르는 사이에 팔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이미 계약서가 법적으로 성립된 상태예요. 위임장과 인감이 정상 처리된 이상 중개인 입장에서는 중단이 어렵습니다. 장은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최대한 확인해 볼게요. 혹시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대신 진행하신 건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끝에서 서류가 덜덜 떨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떨려서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붙잡으니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모두 낯설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멀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진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진수야. 엄마 무슨 일이야? 너희 유라가 내 인감증명서로 계약했더라. 집을 팔았대. 계약금도 받았대. 너 몰랐냐? 짧은 침묵. 그 침묵이 너무 길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직감했습니다. 이놈은 알고 있었구나. 엄마 그게 미안해.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라가 돈이 급해서 잠깐만 계약금만 받는다고 했어. 잔금 전에 풀 거라 했어. 나도 처음엔 반대했는데. 계약금만 받는다고. 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집을 팔지도 모르고 계약금만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유라가 다단계 투자해서 손실이 나서 이번에 등급 올리면 다 회복된다고 했어. 그 돈으로 빚부터 막아야 한다고 엄마 나도 말렸어. 근데 이미 계약서가. 진수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 내 집은 이미 팔렸단 거냐? 아직 잔금 전이야. 엄마, 잔금 전에 우리가 정리하면 돼. 제발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라고. 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너희가 내 도장 위조해서 내 집을 팔았는데 화를 내지 말라고.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가 무너지는 사람의 숨 같았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까 부동산에서 가져온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내 이름, 내 인감도장. 그 아래에는 위임장 첨부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위임장의 서명은 분명 내 필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쓰지 않은 내 글씨였습니다. 언제 내 서명을 복사했지? 서류를 훑던 내 손이 멈췄습니다.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며칠 전 유라가 보험 갱신 서류라며 내 신분증과 서류를 복사해 갔던 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도장이 뒤집혀 있었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배신의 무게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나는 다시 집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든 봉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기권 위증이 없었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곧장 서류함을 뒤졌지만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대신 한 구석에서 복사기에 남은 종이 찌꺼기가 나왔습니다. 그 위에는 희미하게 찍힌 내 신분증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이 비어있을 때 들어와 내 신분증과 등기권 위증을 들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도둑이구나. 내 입에서 나직한 한숨이 흘렀습니다. 도둑이 내 식구라니. 도둑이 내 며느리라니. 그날 밤 나는 서류를 모두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책 한 장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가 내 집을 되찾는다. 지금부터 싸움이 시작이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내가 믿었던 가족이 내 이름을 훔쳐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잔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색창에 그렇게 입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민사 전문. 화면에 주소들이 주르륵 떴습니다. 나는 그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내 싸움이 아니야. 내 이름을 지키는 싸움이야.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나는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그 길 끝에서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엔 여전히 그 계약서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잉크 냄새가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직 잔금일 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장에 나가던 발걸음을 돌려 시청 민원봉사센터로 향했습니다. 건물 압무력 법률 상담 코너에는 법의 힘은 당신의 편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접수표를 들고 앉아 있는데 손끝이 식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와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안경을 쓴 중년의 남자가 나를 맞았습니다. 명패에는 공익변호사 김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떤 일로 오셨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제 집인데요. 제 허락 없이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팔았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위를 스치는 그의 손끝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고요한 상담실에 울렸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전형적인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계약을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쉽진 않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인감이 진짜라면 매수인은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잔금 전, 즉 완전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계약금 입금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계약금이 들어온 이 계좌. 이거 어머님 명의 계좌 맞아요? 그럴 겁니다. 그 애가 내 계좌로 받았다잖아요. 그럼 정말로 어머님 계좌가 맞는지 직접 은행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까요. 며느님이 훔친 신분증으로 가짜 계좌를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짜 계좌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단순 사문서 위조뿐 아니라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계좌 개설죄, 그리고 계약금을 편취했으니 사기죄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그의 말에 몸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이름으로 계좌가 만들어지고 그 계좌로 내 집의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님 명의의 집, 어머님 명의의 통장, 어머님 명의의 도장. 그런데 모든 걸 쥐고 있던 건 다른 사람이었네요. 그의 말이 내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잔금 전이면 법적으로 계약 미완성 상태입니다. 내용 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매수인 측도 함부로 잔금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해야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내용 증명 초안을 정리해 드릴게요. 내용 증명은 오늘 중으로 매수인, 중개사, 며느리 세 곳에 발송하시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에 미세하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오후였습니다. 시청 앞 카페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에는 피로와 분노가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토박이 공인중개사 오 사장이었습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 사장님, 혹시 동 112번지 계약건 아세요? 오 사장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집이요? 장은주 쪽에서 진행했죠. 그런데 요즘 그쪽 거래, 뭔가 수상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제 집이에요. 며느리가 제 도장으로 팔았어요. 예? 제가 계약한 적도 없는데 계약금이 제 명의 계좌로 들어갔대요. 그럼 그 계좌도 가짜일 수 있겠네요. 오 사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매수인 부부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곧 아이가 태어난다길래 새 아파트 들어가려고 계약한 거예요. 사정을 알면 저도 중간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 탓이 아닌 건 알아요. 하지만 내 집은 내가 지켜야 해요. 그렇죠. 제가 매수인 측에 연락해 볼게요. 잔금 전이니 합의 해지서로 끝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명함을 받아들고 카페를 나서는데 발걸음이 이전보다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위임장 위조, 명의도용. 지금 상황이면 경찰 수사로도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매수인과 협의해서 배액배상 9천만 원으로 해지하는 게 가장 빠르고 깨끗한 길입니다. 그럼 그 돈만 있으면 집을 되찾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계약금 2배 배상으로 매수인도 손해 없이 철회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노트를 꺼내 메모했습니다. 계약 해지금 9천만 원 집 지키는 값. 그리고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던 청년, 노트북 들고 다니던 그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내 이름으로 가짜 계좌가 생긴 것 같아. 그걸로 누가 계약금을 받았어. 그건 명의도용이에요. 사이버 수사대에 문의해서 은행 로그인 기록이랑 개설 시점 추적하면 다 나와요. 밤 9시 민수가 사이버 수사대 답장을 받았다며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어두운 거실을 비췄습니다. 그의 손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에요. 계좌 개설 위치가 며느리 집 근처네요. 날짜도 계약금 입금 하루 전이에요. 완벽한 증거예요. 나는 모니터 속 숫자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내 이름으로 만든 가짜 계좌구나. 이거면 경찰에 바로 제출 가능해요. 나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이건 돈보다 더 무서운 일이다. 민수가 돌아간 후 식탁 위에 세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지훈 변호사, 오 사장, 민수. 그리고 그 위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연대 명단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한 사람들. 서류 더미 옆 조용히 꺼내둔 인감 도장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도장은 내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리며 거실 불빛을 가렸다 드러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싸울 수 있다. 은행 창구 앞 대기표 번호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전광판 숫자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93번, 고객님 들어오세요. 내 손에는 등기권 리증과 인감 도장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손으로 서류에 사인하면 이제 내 집은 지켜질 수도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대출은 가능하신데요. 심사 기간이 3일 정도 걸립니다. 3일이요? 그럼 잔금일이 지나버리는데요. 죄송하지만 절차상 바로 실행은 어렵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라도 부동산 감정평가가 끝나야 해요. 감정평가라니.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창구 유리 너머로 손을 꼭 쥐었습니다. 3일이면 끝이야. 잔금일은 모레야. 은행을 나서자 봄 햇살이 쨍하게 내리쬐었습니다. 하지만 내 몸속은 한겨울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오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사장님, 대출이 안 돼요. 감정평가 때문에 3일 걸린대요. 안 됩니다, 어머님. 잔금일 넘기면 계약은 자동 이행이에요. 매수인도 잔금을 다 준비해놨답니다. 어머님, 오늘 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제가 알아볼게요. 급행대출 루트가 있긴 한데 밤 9시까지 서류 제출해야 해요. 가능하시겠어요? 밤 9시 내 해볼게요. 나는 통화를 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시간이 칼날처럼 내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보도블록 하나하나가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님, 유라 씨가 오늘 오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 주소지에도 없어요. 그럼 잔금은요? 매수인 측에서 이미 통보했어요. 잔금일에 잔금 송금 예정,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즉 가처분 예고 통보서를 준비 중입니다. 그 애는 어디로 갔을까요? 불법 다단계 조직 본사로 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보 확보 중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님, 오늘 안에 계약 해지금 9천만 원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것만 넘기면 법적으로 손해 없이 막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안에 만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오 사장이 다시 연락을 줬습니다. 어머님, 급행대출 가능하답니다. 대신 서류 원본 전부 들고 지금 바로 오세요. 9시 마감이에요. 나는 봉투를 챙겨 들고 뛰었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버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오 사장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앉으세요. 서류 확인하고 바로 접수합니다. 그의 손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나는 가슴이 쿵쾅거려 숨을 고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대출심사팀에서 바로 확인 들어간답니다. 오늘 밤 안에 승인 나면 내일 오전 실행 가능해요. 그럼 계약 해지금 내일 바로 전달할 수 있겠네요? 네, 다만 한 가지 매수 측에서도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 해요. 부부가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요. 아기 출산이 임박해서 정신이 없다고. 그 사람들도 피해자예요. 그렇죠. 하지만 세상은 피해자도 이자 내야 하는 곳이잖아요. 오 사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밤 8시 47분. 마지막 서류가 스캐너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기계 소리가 삑삑 울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진행률이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오 사장이 짧게 외쳤습니다. 됐다. 승인 났어요, 어머님.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몸 안에 피가 다시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송금됩니다. 그럼 매수인 부부에게 9천만 원 전달하고 계약 해지서 작성하시면 돼요. 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 사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대출 수수료는 챙겨야죠. 하지만 이번엔 어머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 말이 왠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 초승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나는 봉투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끝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침 일찍 깨졌습니다. 아침 7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님, 급히 알려드립니다. 유라 씨가 매수인에게 잔금 요청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수인이 서류상 판매자와 통화했다는 거예요. 잔금일, 오늘 오전입니다. 뭐라고요? 그 애가 내 대신 팔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유라 씨가 매수인에게 요청한 계좌가 다단계 조직 명의로 확인됐습니다. 매수 측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막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만나서 해지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매수 측이 오전 11시에 부동산에서 기다리겠답니다. 계약금의 2배 9천만 원만 준비되면 됩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비돼 있어요. 오전 10시에 송금된다 했어요. 좋아요. 어머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 돈이 들어오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식탁 위에 닿았는데 그 표면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문장만 반복됐습니다. 오늘 못 막으면 끝이다. 해가 뜨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류, 계약서, 인감, 신분증. 그리고 노트 한 장. 집을 지키는 값 9천만 원. 그 아래에는 새로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칼이다. 오늘 이 칼 끝에 베이지 않겠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긴장은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아침 9시 58분. 휴대폰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10시 정각. 띵.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9천만 원 실행 완료. 나는 두 손으로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됐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9천만 원이 내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돈이 내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하러 간다. 부동산으로 유라가 남긴 그 계약을 끝내러.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자 싸늘한 냉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침 햇살은 이미 높이 떠 있었지만 내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장, 계약서, 계산기. 그리고 그 옆에 낯선 얼굴의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동집 매수인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옆에 아내는 임신한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 속에서도 어디선가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나도 얘기 들었어요. 내 집을 사셨다지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도 몰랐어요. 명의자 위임이라 해서 정식 절차인 줄 알았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누가 그걸 꾸몄는지만 알면 돼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장은주 중개사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몰랐어요. 전 그냥 위임장 확인하고 계약 진행한 것뿐이에요. 그럼 그 위임장은 누가 가져왔어요? 며느님이요, 유라 씨가 직접이요. 그 이름이 내 귀를 때렸습니다. 유라. 며느리. 내 아들 진수의 아내. 그녀가 내 이름을 훔쳤습니다. 내 인감을 훔치고 내 집을 팔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지금 곤란해요. 매수인 측에선 계약금 걸었고 저도 중개 수수료 문제 때문에 난처하고. 그럼 당신은 수수료가 중요해서 눈 감았단 거예요? 장은주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다행이에요. 오늘 잔금 전이라 아직 기회 있어요. 해지 합의서만 쓰면 모든 게 끝나요. 그 해지서 내가 직접 쓰겠어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대출 송금 확인서와 계약 해지금 9천만 원 이체 확인증이 있었습니다. 장은주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준비하셨어요? 그래요. 내 집은 내가 지킵니다. 그때 부동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문간에 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에 모든 공기가 멈췄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야 왔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투자예요. 그 사람만 믿으면, 잔금만 받으면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 리더님이요. 이번에 다이아몬드급 되면 월 1,000만 원 넘게 벌 수 있대요. 그 돈으로 집도 다시 사들이려고 했어요. 다단계였구나.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불법 아니에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사람만 잘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때 문 뒤에서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 반지 낀 손. 장은주 씨, 계약 해지라니요? 그는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준비 다 됐어요. 장은주 명예대표님 이름으로요. 이제 입금만 해주면 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대표라는 사람이지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이건 정식 계약이에요. 이미 위임장 제출됐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지훈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이건 사문서 위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자리에서 잔금 이행을 강행하면 당신들도 공범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당신이래? 대한민국 변호사 김지훈입니다. 지금 이 대화는 모두 녹음 중입니다. 장은주 중개사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유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됐어. 내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넌 내 집을 판 게 아니라 내 이름을 팔았어. 어머니, 넌 나를 효도한다고 속였지. 하지만 그건 내 욕심이야. 그 욕심이 내 평생의 보금자리를 무너뜨렸어. 유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잔금만 받으면 갚으려고 했어요. 잔금 받으면? 그 돈으로 또 누구를 속이려고 했니? 내가 한 발 다가서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합의 해지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수인 부부도 동의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 위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박영순. 내 이름. 이제야 내 손으로 되찾은 이름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모든 공기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매수인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죄송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나가자 사무실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유라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다단계 대표가 낮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쓸모없는 짓을 했군. 변호사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현행 사기 및 명의도용 사건 현장입니다. 대표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봉투 안에 도장과 등기권리증을 다시 넣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잔뜩 흐린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쳤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 그저 오래된 집의 지붕이 내려앉는 소리 같았습니다. 끝났어요, 어머님.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나는 봉투를 꼭 안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집을 지켰지만 뭔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유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지켰지만 내 가족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리기 전에 그 안에 내가 살던 집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집안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낡은 장판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직도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진수와 유라, 그리고 내 옆에서 활짝 웃던 남편의 젊은 얼굴. 나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라 씨는 출국 이력 없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개통 후 일주일 만에 해지됐습니다. 현재 행방불명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짓이 분노보다 더 깊은 허무로 다가왔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속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이 모든 사건 중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진수는 며칠째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늦었어. 나도 처음엔 그런 줄 몰랐어. 유라가 효도하고 싶다고 해서 믿었어. 근데 그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너, 내 아내가 인감 들고 간 걸 몰랐단 말이니? 몰랐어. 그날 내 생일이라 저녁 먹자고 나갔는데 그 사이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도 공범이야. 계약 과정에 사인 도왔으니까. 그래, 알아. 하지만 벌 받는 건 너도 피할 수 없을 거야. 한동안 전화기 너머로 울음만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 울음이 내 속에서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유라가 다시 돌아오면 제발 용서해줘요. 용서? 나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사람이 집을 팔아도 다시 사면 되지만 믿음을 팔면 그건 못 사.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소파, 식탁 위에 찻잔, 창가에 놓인 화분. 모든 게 그대로인데 아무것도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땠을까?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집을 지켰는데 가족은 잃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 같았습니다. 나는 사진 틀을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지켰다고 말해줄 거죠? 며칠 후 오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조합 설립인가 확정됐어요. 이제 진짜 재개발 들어갑니다. 그래요. 이제 그 집 최소 5억은 갑니다. 프리미엄 붙으면 6억도 가능하겠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때 팔았으면 후회했을 테고 안 팔았더니 이렇게 오르네요. 인생이 그렇죠. 버티는 사람만 남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버티는 사람만 남는다. 나는 창문을 열고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공사장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언젠가 이 집도 철거되고 새 아파트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라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인감, 계약서 복사본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가죽 표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진수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턱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 가방 유라 거죠? 그래. 그 아이가 두고 갔어. 유라가 이상한 사이비 단체에 들어간 것 같아요. 사람 데려오면 구원받는다고. 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결국 그렇게 됐구나.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죗값 치를게요. 경찰 조사 받으러 갈 거예요. 그래, 가야지. 그게 내가 살 길이야. 그는 한동안 울먹이며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 아내도 언젠간 깨닫겠지. 하지만 지금은 각자 벌을 받아야 해. 진수가 떠나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나는 오래된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딱, 딱, 딱. 그 리듬이 내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모든 게 멈춘 듯한 시간 속에서도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지훈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사건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명예 복구 완료됐어요. 유라 씨는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편히 쉬세요. 쉬는 게 제일 어렵네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테이블 위엔 해지 합의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펜으로 짧게 적었습니다. 가족은 부서졌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커튼을 살짝 젖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여보. 버틴다고 다 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버티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재개발로 집값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때 그 집보다도 더 무너져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싸늘했습니다. 회색 벽 사이로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늘 진수의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앞자리에는 기자 둘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카메라 렌즈가 법정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내 아들의 이름을 찍으려는 냉정한 눈빛 같았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수의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내 숨이 막혔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날의 울음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작고 연약했던 아이가 이제 저렇게 커서 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재판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장진수, 위임장 위조 및 사문서, 행사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그 말이 공기 속을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나는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유죄 판결이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아직 무언가 끝나지 않았다는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진수가 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말하지 않아도 너는 내 벌을 받았다는 신호였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나는 복도 끝, 오래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진수가 교도관의 허락을 받아 내 옆에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넌 아직 젊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엄마, 유라가 아직 연락 없어요. 그럴 거야. 그 아이는 아직 제 벌을 다 받지 않았어. 진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돌아오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지. 그 말에 진수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한 가지는 용서했어. 내가 결국 도망치지 않고 나왔다는 거. 엄마.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잊으면 다시 무너질 테니까.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 떨림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로 망하지 않아. 숨겨서 망하지. 며칠 후 나는 조용히 교회 뒤편 공원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이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늘 앉던 벤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퇴근 후 두 사람이 앉아 해질녘을 보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산다는 것. 그 안엔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유라의 배신, 진수의 고백, 그리고 내 결심까지. 나는 마지막 장을 펼쳐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집을 지켰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켰다는 것이다. 누군가 내 이름을 훔쳐갔지만 이제 그 이름의 주인은 다시 나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유라예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유라 지금 어디 있니? 미안해요. 저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냥 사세요, 어머니. 저 같은 인간 잊으세요. 유라야. 그날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 기억나요? 넌 효도라는 이름으로 욕심을 부린 거야. 맞아요. 그게 제 죄예요. 돌아와. 늦지 않았어. 아니요. 저는 이제 믿는 사람도 믿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편해요. 벌 받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통화음이 끊겼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벌 받는 게 편하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며칠 후 교회에서 작은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제는 노후의 안정과 가족.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강단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중은 대부분 내 또래였습니다. 누군가는 아들을 잃었고 누군가는 집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모두의 눈빛에 공통된 슬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용한 강당 안에 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벌어진 일을 모른 채 살았죠. 사람은 자식에게, 가족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맡깁니다. 하지만 그건 책임이 아니라 유혹이에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노후의 진짜 준비는 돈이 아니라 내 이름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걸요. 박수가 조용히 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한쪽에 새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구 재개발조합 통지서. 봉투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완료 보상 평가액 5억 5천만 원. 나는 잠시 웃었습니다. 참 인생이란 게. 손끝으로 종이 끝을 만졌습니다. 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 삶이 무너지고도 여전히 나를 증명하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공사장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새로운 집이, 아니 새로운 나 자신이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날 새벽 나는 꿈을 꿨습니다. 허물어진 내 집 위로 새 집이 천천히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위에 새 건물이 세워지는 꿈이었습니다. 낡은 기와 대신 유리창이 반짝였고 내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벽에 마지막 벽돌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아침 햇살이 벽돌 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현실의 방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높고 더 투명했습니다. 재개발 단계는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골목마다 구역 재개발 현수막이 걸리고 집집마다 붉은색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찬성이라고 적힌 깃발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동네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웃들이 만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흐름을 막을 수 없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쓸쓸함이 일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보낸 이 골목이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도 위 숫자로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 진수가 찾아왔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밑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했습니다. 엄마, 나 복직했어요. 회사에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 사람은 일로 다시 살아나는 거야.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벌보다 더 무서운 길이야. 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이지.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라 소식은 아직 없어요.
대신 그 친구가 잠시 머물던 곳에서 활동 명단에 이름이 있대요. 아마 어딘가 살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살아있다면 됐지.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젠 다 지나갔구나. 몇 달 후 재개발 조합에서 통지문이 왔습니다. 이주비 대출이 제공되니 이주할 곳을 찾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하는구나. 그 생각이 천천히 가슴을 눌렀습니다. 나는 가방 하나에 필요한 옷까지만 넣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오래된 수첩, 그리고 내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라 적힌 노트를 챙겼습니다. 짐을 싸다 말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오래된 벽지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덧칠된 흔적이 우리 가족의 역사를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벽지를 한 조각 뜯어냈습니다. 그 안쪽에서 낡은 연필 자국이 보였습니다. 진수 초등학교 입학기념 1992.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땐 참 아무 걱정도 없었는데. 이삿짐 차가 골목마다 줄지어 섰습니다. 사람들의 외침과 짐 싸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이삿짐 차들이 흩뿌리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 속엔 사람들의 떠남, 그리고 남겨진 시간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문고리를 돌려봤습니다. 낡은 현관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고 많았어.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인사하듯 말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돌아보니 내 집은 햇빛 속에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벽에 균열 녹슨 대문, 삐걱거리는 처마까지 이제는 다 사랑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오 사장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 여사님, 이번에 제가 주최하는 작은 모임이 있어요. 어르신들 모시고 재개발 이후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나갔습니다. 작은 지역회관 안, 원형으로 놓인 의자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오 사장은 밝은 얼굴로 맞았습니다. 여사님 오셨네요. 다들 박 여사님 이야기 궁금해하십니다. 별 이야기는 아닌데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모임은 무대도 마이크도 없는 조용한 강당 의자들 사이에서 열렸습니다. 30명 남짓한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대부분 내 또래였습니다. 나는 손을 모으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인생 후반부에 가장 큰 빚을 졌습니다. 돈의 빚이 아니라 믿음의 빚이었죠. 하지만 이제 조금은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집은 다시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뢰는 다시 짓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짓는 동안 사람이 단단해집니다. 조용한 박수가 일었습니다.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도 같은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아 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잃었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오늘 다시 짓고 있다. 내일의 집은 벽돌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세워진다. 펜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점점 옅어지고 별빛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 빛들이 내 손끝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남긴 집 잘 지켰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집을 살아라. 누구의 것도 아닌 너 자신의 집을.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이삿짐 차의 불빛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속으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내일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집은 무너졌지만 나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